전 세계가 포기한 기술, 한국이 끝장내버렸습니다. 미국은 불가능하다고 포기, 러시아는 조악한 깡통만 남겼죠. 그리고 전 세계 최강 대국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한국이라고 되겠어? 한국도 결국 실패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네, 실패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한국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요, 실패를 했다고 해서 포기를 하진 않거든요. 그리고 2025년 지금 대한민국은 조용히 그리고 단 한 발로 전 세계를 침묵시켰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 한국의 바다 지배 선언을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한국 바다를 밟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제임스 맥켄지입니다. 20년간 미 해군 전략무기국에서 바다의 무기들을 연구했습니다. MIT에서 물리학 박사를 땄고 해군대학원에서 군사기술 전략을 전공했죠. 제가 만져보지 않은 해상 무기는 거의 없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말합니다. 2025년 3월 한국이 전 세계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이야기는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러시아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무기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슈크발 어뢰였습니다. 시속 370km. 상상이 되시나요? 물속에서 말이죠. 보통 어뢰가 시속 80km 정도인데 슈크발은 그 4배가 넘는 속도였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초공동이라는 기술 때문이었습니다. 어뢰 앞에서 가스층을 만들어내죠. 그럼 어뢰가 물이 아닌 가스 속을 뚫고 나가는 겁니다. 물의 저항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게 진짜야? 하면서 몇 번이고 되돌려 봤어요. 어뢰가 발사되자마자 흔적도 없이 사라지더니 목표물에서 폭발하는 겁니다. 하지만 곧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슈크발은 단지 빠를 뿐이었어요. 유령 어뢰라기엔 너무도 조악했습니다. 직진만 가능했거든요. 유도가 불가능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공동 상태에서는 어뢰의 주변이 가스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럼 외부와 통신이 안 됩니다. GPS도 소나도 작동하지 않죠. 그냥 쏘는 방향으로만 날아가는 거예요. 이건 실전용이 아니야. 저를 포함한 서방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였습니다. 화려한 시위용 무기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2000년대 초반 미국도 비슷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바실리스크 프로젝트였죠. DARPA에서 주도했습니다. 러시아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는 유도까지 가능한 초공동 어뢰를 만들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어요. 수십억 달러가 투입됐습니다.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였죠. MIT, 스탠포드, 칼텍의 천재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잔혹했어요. 2년, 3년이 지나도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초공동 상태에서 유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것, 그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가스층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통신을 하는 건 물리적으로 모순이다. 그게 우리의 결론이었습니다. 결국 바실리스크 프로젝트는 전면 중단됐어요. DARPA도 MIT도 결국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벽은 넘을 수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러던 2013년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초공동 어뢰 개발에 뛰어든다는 거였어요. 한국이 솔직히 의외였습니다. 물론 한국의 기술력을 무시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국과 러시아도 해결 못한 문제를 한국이 풀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2015년 저는 한국해군연구소에 초청받았습니다. 한미 공동연구 프로젝트였어요. 가스키퍼라는 이름의 프로젝트였습니다. 부산의 해군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랐습니다. 시설이 생각보다 훨씬 좋았어요. 연구진들도 정말 열정적이었고요. 박사님, 저희는 다른 접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 연구진 책임자가 말했어요. 초공동과 유도를 동시에 하는 게 아니라 순차적으로 해보면 어떨까요? 흥미로운 아이디어였습니다. 어뢰가 목표에 접근할 때까지는 일반 모드로 유도하고 마지막 순간에만 초공동 모드로 전환하는 거였어요. 그거 괜찮은데 저도 기대가 됐습니다. 2015년 나는 한국과 함께 꿈을 꿨어요. 하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습니다. 모드 전환 과정에서 어뢰가 불안정해졌어요. 제어가 어려웠습니다.
몇 번의 실험 끝에 한국 정부는 프로젝트 중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꿈은 무너졌어요. 역시 쉽지 않구나. 저는 실망했지만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실패했는데 한국이라고 다를 게 있겠어요. 한국 연구진들과 작별 인사를 나눌 때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잠시 쉬어가는 거예요. 그래, 언젠가 다시 도전할 기회가 있겠지. 저는 그냥 위로의 말인 줄 알았어요. 2015년 이후 10년간 초공동 어로에는 금기어가 됐습니다. 학회에서도 거의 언급되지 않았어요. 불가능한 기술이라는 게 정설이 됐죠. 가끔 후배들이 물어봤어요. 교수님, 초공동 어로의 연구는 어떻게 됐나요? 포기했다.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순 없으니까. 저는 그렇게 답했습니다. 국제학계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도 역시 무리였어. 바다의 질서는 그대로다.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한국이 뭔가 하고 있다더라. 초공동 어로에 관련해서 움직임이 있다더라.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10년 전에 포기했는데 갑자기 왜? 그냥 루머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2025년 3월 15일 오전 9시 제 휴대폰에 긴급 알림이 떴습니다. 한국 국방부 세계 최초 유도 초공동 어로의 실전 배치 발표. 저는 커피를 마시다가 뱉을 뻔했어요. 뭐라고?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어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하지만 동시에 의심도 들었어요. 진짜일까? 아니면 과장된 발표일까? 그날 서울에서 온 영상은 내 모든 판단을 뒤흔들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한국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대한민국 해군은 세계 최초로 유도 가능한 초공동 어뢰를 개발, 실전 배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연 영상이 나왔어요. 어뢰가 발사되더니 정말로 물속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유령처럼요. 그러더니 이동하는 목표물을 정확히 추적해서 명중시켰어요.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이게 진짜야? 20년간 바다의 무기를 연구한 제가 봐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10년 전에 함께 실패했던 그 기술을 한국이 완성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한국은 포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10년간 묵묵히 혼자서 연구를 계속한 거였어요. 미국과 러시아조차 포기한 불가능의 벽을 한국이 끝내 돌파해버린 겁니다. 바다의 질서가 완전히 바뀐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놀라움, 존경심, 그리고 약간의 부러움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나는 한국을 얕봤구나. 그게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2025년 3월 한국 발표 이후 제 주변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워싱턴 D.C. 국방연구소는 말 그대로 발칵 뒤집혔어요. 맥켄지 박사, 정말 한국이 해낸 건가요? 후배 연구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봤습니다.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2025년 초부터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었거든요. 미군 내부에서 말이죠. 2월 중순쯤이었나요? 제 동료인 톰 윌슨 중령이 저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는 태평양 함대 정보 분석관이었습니다. 평소에도 신중한 성격인데 그날따라 표정이 심각했어요. 짐, 이거 봐. 그가 보여준 건 극비 표시가 된 위성 사진이었어요. 한국 동해 해역에서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됐어. 사진을 자세히 보니 한국 해군 기지 주변에 평소보다 많은 선박들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거대한 구조물들이 바다에 설치되고 있었어요. 마치 대규모 실험을 준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게 뭘까?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뭔가 큰 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야. 톰이 말했어요. 그리고 이상한 소음들이 감지되고 있어. 소음? 저는 더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소음? 초고속으로 물을 가르는 소리야. 우리 음향 분석팀이 며칠째 머리를 싸매고 있어. 톰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주파수 분석 결과 우리가 아는 어떤 어뢰보다도 빨라. 시속 300km는 좋게 넘을 것 같아. 그 순간 저는 쏘스라쳤습니다. 초공동 어뢰를 말하는 거야? 그럴 리 없겠지만 톰도 확신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다른 설명이 안 돼. 러시아 슈크발보다도 빠른 것 같거든.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한국이 정말로 그 기술을 완성한 걸까요? 10년 전에 함께 실패했던 바로 그 기술을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나는 내 눈을 의심했어요. 만약 정말 한국이 해냈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바다의 게임 체인저였어요. 며칠 후 더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한국방위산업청에서 공식 발표를 예고한다는 거였어요. 대한민국 세계 최초 유도 초공동 어로의 시연 예정. 이 뉴스가 터지자마자 전 세계 군사 커뮤니티가 들썩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반응은 냉소적이었어요. 과장된 시제품 쇼일 뿐이다. 영국의 한 해군 전문가가 BBC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이 설마 미국도 못한 걸 해냈겠어? 프랑스 군사 잡지의 논평이었어요. 기술적 블러핑일 가능성이 높다. 독일 해군 연구소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한국이라지만 물리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는 거 아닌가요? 미국과 러시아가 수십 년간 붙잡고 있던 문제를 한국이 10년 만에 해결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공개한 자료들을 보고 점점 충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공개된 건 장수정 시스템의 개념도였어요. 저는 그 이름을 들었을 때 소름이 돋았습니다. 장수정, 조선시대 거북선을 만든 이순신의 별명이었거든요. 장수정은 무인 소형 잠수 플랫폼이었습니다. 길이는 약 4m, 직경 50cm 정도의 어로에 같은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일반 어뢰와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저는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내가 MIT에서 꿈꿨던 그 시스템이 실현된단 말인가? 장수정의 작동 원리는 혁신적이었습니다. 평상시에는 바다 밑 수심 200에서 300m에 조용히 숨어 있어요. 마치 지뢰처럼요. 내장된 소나와 AI 시스템으로 주변을 감시하면서 수십 일간 대기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적함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목표까지의 거리와 속도를 계산해서 최적의 요격 경로를 설정하죠. 그리고 초고속으로 돌진해서 목표를 파괴하는 거였어요. 바다의 지뢰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어뢰가 아니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해상 무기 시스템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수십 기의 장수정을 제작 완료했다는 정보였어요. 그리고 동해와 남해의 주요 해상 교통로에 배치를 완료했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저는 등골이 선을 했어요. 한국 해역에 함부로 접근할 수 있는 나라는 없을 거야. 하지만 여전히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웠습니다. 초공동 상태에서의 유도 기술 말이에요. 그 기술, 제가 10년 전에 실패했던 바로 그 기술 아닌가요? 저는 한국에서 공개한 기술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MIT 시절 동료들과 연락해서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짐, 이 수치들 봐. 물리학과 교수인 마이클 브라운이 흥분해서 말했어요. 추진력 데이터만 봐도 시속 400km는 가능할 것 같아. 정말 저는 놀랐습니다. 러시아 슈크발보다도 빠르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기동성이야. 또 다른 동료가 말했어요. 초공동 상태에서도 30도 각도로 방향 전환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게 가능해? 초공동 상태에서?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야 해. 마이클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면 우리는 밤새 계산했습니다. 유체역학 공식을 다시 검토하고 초공동 현상의 물리학적 특성을 재분석했어요. 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짐, 이 정밀도는 본 적이 없어. 마이클이 말했어요. 목표 타격 오차 범위가 1m 이내라고? 이건 미사일 수준이야. 특히 충격적인 건 유도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초공동 상태에서도 목표를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낸 거였어요.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혹시 AI를 활용한 건 아닐까? 동료가 추측했어요. 사전에 목표의 움직임을 예측해서 초공동 모드 진입 전에 미리 계산하는 거지. 그럴 수도 있겠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엄청난 기술력이야. 예측 알고리즘이 완벽해야 가능한 일이거든. 분석 결과 한국의 기술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단순히 초공동 어뢰를 만든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해상 무기 체계를 구축한 거였어요. 며칠 후 한국 국방부에서 더 구체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각국 군사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공개 시연을 하겠다는 거였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전 세계가 술렁였습니다. 과연 한국이 정말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을까요? 미국 국방부도 분석팀을 긴급 소집했어요. 저도 그 팀에 포함되었습니다.
펜타곤 회의실에 모인 전문가들의 표정은 모두 심각했어요. 만약 한국 발표가 사실이라면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말했어요. 해상 전력 판도가 완전히 바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구축해온 해상 우위가 흔들릴 수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그럴 거였어요. 바다의 질서 자체가 흔들릴 거였습니다.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요? 누군가 제안했어요. 아직 섣부른 판단은 금물이야. 제가 말했습니다. 일단 시연을 보고 판단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한국이 해냈다면 미국의 해상 패권에 큰 타격이 될 거였거든요. 시연 전날 밤, 저는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대감, 불안감, 그리고 묘한 두려움까지 뒤섞여 있었어요. 한국이 해낸다면 이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질서의 붕괴예요. 내일이면 모든 게 밝혀진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들이 진짜라면 다음 날 아침 전 세계 언론이 한국 동해를 향했습니다. CNN, BBC, NHK, 알자지라 모든 주요 방송사가 생중계를 준비했어요.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저도 워싱턴 펜타곤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볼 예정이었습니다. 20년간 바다를 연구한 과학자로서 이보다 중요한 순간은 없었어요. 한국 해군이 정말로 유령 어뢰를 완성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화려한 쇼에 불과할까요? 시연 시작 30분 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동료들도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회의실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바다를 지배할 무기를 만든 걸까요? 그 답을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오전 10시, 한국 동해 해역. 전 세계가 이 작은 바다를 주목했습니다. 저는 워싱턴 펜타곤 상황실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제 주변에는 미 해군 참모진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어 있었어요. 화면에는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이 보였습니다. 그 주변으로 각국에서 온 참관선들이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배치되어 있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일본, 주요 해군 강국들이 모두 모인 거였습니다. 참관국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네. 옆에 앉은 데이비드 존슨 제독이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정말 자신 있나 보네. 저도 놀랐습니다. 보통 무기 시연은 소수의 동맹국만 초청하는데 한국은 거의 모든 해군 강국을 불렀어요. 실패하면 국제적 망신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한국 해군 대변인이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시연할 장수정 시스템은 완전 무인 운용됩니다. 목표물까지의 거리는 약 15km. 표적은 최신형 모의 핵잠수함입니다. 화면이 바뀌며 목표물이 나타났어요. 실제 잠수함 크기의 거대한 부표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떠 있는 게 아니라 실제 잠수함처럼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건 움직이는 표적이군. 존슨 제독이 말했어요. 고정 표적보다 훨씬 어려워. 한국 대변인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장수정은 현재 수심 250m에서 대기 중입니다. 표적이 사정거리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활성화됩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중 카메라도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냥 파란 바다만 보였어요. 어디 있는 거야?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게 정상이야? 저가 말했어요. 250m 깊이에 있으니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10분, 15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참관선들의 승무원들도 지루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혹시 고장난 건 아닐까? 어떤 영국 관계자가 무전으로 문의했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해군 통제실에서 급히 연락이 왔어요. 표적이 사정거리에 진입했습니다. 장수정 활성화 중입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드디어 시작된 거였습니다. 화면을 주시했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바다는 평온했고 표적도 여전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존슨 제독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아무 변화가 없잖아. 저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장수정이 활성화됐다면서 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죠? 혹시 영상이 끊긴 건 아닐까요? 한국 통제실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장수정이 목표를 향해 이동 중입니다. 초공동 모드 전환까지 30초. 30초? 저는 시계를 봤어요. 정말 30초 후에 뭔가 일어날까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수중 카메라 화면이 하얗게 변했어요.
마치 거대한 거품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저게 뭐야? 여러 사람이 동시에 외쳤어요. 저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초공동이다. 가스층이 형성되고 있어. 화면 속에서 하얀 거품 덩어리가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너무 빨라서 카메라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속도가 얼마나 되는 거야? 누군가 물었어요. 최소 시속 300km는 되겠어. 저가 답했습니다. 아니, 더 빠를 수도 있어.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얀 거품 덩어리가 방향을 바꾸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표적이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서 말이에요. 어떻게 방향을 바꿀 수 있지? 존슨 제독이 놀라서 외쳤어요. 초공동 상태에서는 불가능한 거 아냐? 저도 믿을 수 없었어요. 물리 법칙을 거스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표적과 거품 덩어리 사이의 거리가 급속히 줄어들었어요. 5km, 3km, 1km, 충돌까지 10초, 한국 통제실에서 외쳤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도 주먹을 꽉 쥐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거대한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았어요. 폭발 소리조차 없었습니다. 단지 거대한 충격파만이 남았어요. 물기둥이 가라앉자 표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거대한 부표가 산산조각 난 거였어요. 6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모두가 말없이 충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입이 벌어진 채로 화면을 쳐다봤어요. 이건 진짜다. 말도 안 돼. 존슨 제독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20년간 해군에 있었지만 이런 건 처음 봐. 그때 한국 해군 대변인이 말했어요. 시연이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장수정의 초공동 어뢰가 이동 표적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순간 참관선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축하라기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본 거야? 어떤 프랑스 관계자가 중얼거렸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역사를 봤어. 바다 전쟁의 역사가 바뀐 순간을 그 직후부터 전 세계 언론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긴급 뉴스가 나갔습니다. 한국 세계 최초 유도 초공동 어로의 시연 성공. 바다의 질서 뒤집다. BBC에서도 비슷한 보도가 나왔어요. South Korea achieves impossible guided supercavitating torpedo. 저는 뉴스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CNN이 이렇게 무릎 꿇을 줄은 몰랐습니다. 서방 언론이 한국 기술을 이렇게 극찬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일본 NHK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미국보다 먼저 해냈다. 동아시아 군사력 판도 변화 예상. 러시아 RT에서도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한국의 기술이 러시아 슈크바를 뛰어넘었다. 새로운 해상 강국 등장. 펜타곤 상황실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고위 관계자들이 급히 회의를 소집했어요. 우리 입장을 정리해야 해.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기술 공유를 요청할 건가? 일단 분석부터 하자. 존슨 제독이 신중하게 말했어요. 정말로 우리가 놓친 기술인지 확인해야 해.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경외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해상 우위가 흔들릴까봐 걱정됐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워싱턴의 한 배에서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모두 오늘 시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짐, 넌 어떻게 생각해? 톰 윌슨이 물었어요. 정말 한국이 우리를 앞선 건가?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답했어요. 그런 것 같아. 적어도 초공동 어로의 기술에서는 믿을 수 없어. 다른 동료가 고개를 저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가르쳐주던 나라인데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나는 10년간 한국을 오해했어. 그들은 포기한 게 아니었어. 묵묵히 연구를 계속한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톰이 물었어요. 배워야지. 저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한국에게 배워야 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봤어요. 2015년에 함께 실패를 경험했던 그 나라가 10년 만에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내가 알던 나라가 아니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들은 실패를 포기의 이유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도전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모두가 숨죽였습니다. 이게 진짜 유령 무기였어요. 다음 날 아침 미국 언론들도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 새로운 해상 패권국으로 부상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바다를 바꿨다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어요.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면서 깨달았습니다. 세계의 바다는 이제 한국의 바다가 됐어요. 적어도 기술적으로는 말이죠. 그리고 저는 그날 제 자존심을 내려놨습니다. 한국에게 배워야 한다고 느꼈어요. 20년간 미 해군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도 한국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다. 저는 창밖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의 선두에는 한국이 서 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불굴의 의지와 끈기, 그리고 혁신에 대한 열정이었습니다.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여긴 일을 해냈어요. 나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한국의 시연이 끝난 지 24시간 만에 워싱턴 D.C.는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펜타곤에서는 긴급 회의가 연달아 소집됐고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의 표정은 하루아침에 굳어졌어요. 저는 그 다음날 아침부터 국방부 분석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그야말로 숨막힐 정도였어요. 평소 자신만만하던 장성들의 얼굴이 모두 어두웠습니다. 한국 어로의 시연 결과 분석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크 데이비슨 국방차관이 엄숙하게 말했어요. 모든 데이터를 재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분석팀이 발표했습니다. 어제 시연 영상을 프레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조작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정말 진짜였다는 뜻이었거든요. 음향 분석 결과는 어떻습니까? 데이비슨 차관이 물었어요. 시속 약 380km로 추정됩니다. 음향 전문가가 답했어요. 러시아 슈크발보다 10km 이상 빠릅니다.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모든 사람이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유도 능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존슨 제독이 물었어요. 표적이 약 30도 방향을 바꿨는데 어뢰가 정확히 추적했습니다. 분석관이 답했어요.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실제로 벌어진 거죠.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우린 진짜로 뒤처졌습니다. 이건 따라갈 수 없어요. 데이비슨 차관이 최종 결론을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의 기술은 현재 미국이 보유한 어떤 기술보다도 앞서 있습니다. 조작 없음을 최종 확인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어떤 장성이 물었어요. 한국과 기술 공유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데이비슨 차관이 말했어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더 큰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내부의 경론이었어요. 그날 오후 국방부 고위 간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기술 자문으로 참석했는데 분위기가 험악했어요. 한국에게 굽신거릴 필요 없다. 강경파 대표인 로버트 밀러 장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압박을 가해서라도 기술을 공유하게 만들어야 해. 무슨 소리예요? 실용파인 제니퍼 클라크 제독이 반박했어요. 한국은 우리 동맹국이에요. 압박이라니요? 동맹국이라고 해서 우리가 기술적으로 밀려도 된다는 건 아니잖아. 밀러 장군이 화를 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자신들의 실력 부족은 인정하지 않고 상대방을 압박하겠다는 발상이었거든요. 클라크 제독이 현실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장군님, 현실을 봅시다. 우린 한국 해군의 지원 없인 아시아 해역에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어요. 그들의 장수정 시스템이 어떤 건지 보셨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한국이 동해와 남해에 장수정을 배치했다면 그 해역에서는 한국의 허락 없이 아무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어쩌자는 거야? 밀러 장군이 답답해했어요. 협력을 요청하는 수밖에 없죠. 제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선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걸 인정하고 겸손하게 접근해야 해요. 맥켄지 박사 말이 맞아. 클라크 제독이 지지했어요. 자존심 부릴 때가 아니야. 하지만 강경파들은 끝까지 반대했어요. 미국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걸 인정할 순 없다. 이런 내부 갈등이 며칠간 계속됐습니다. 결국 국방부는 조심스럽게 한국에 기술 협력을 요청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한국의 답변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어요. 저도 그 내용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우호국과의 공동개발 및 수출 협상은 검토 가능하나 기술 자체의 공개는 불가합니다. 저는 그 문서를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이 기술 공개를 거절한 거였습니다. 펜타곤은 또다시 발칵 뒤집혔습니다. 긴급 회의가 소집됐어요. 한국이 우리를 거부했다고 밀러 장군이 분노했어요. 이건 동맹에 대한 배신이야. 하지만 클라크 제독은 냉정했어요. 장군님, 우리라고 모든 기술을 한국에 공개했나요? 핵기술이나 스텔스 기술을 공유한 적 있어요? 일리 있는 말이었어요. 미국도 핵심 기술은 철저히 비밀로 유지해왔거든요. 그래도 이건 다르잖아. 밀러 장군이 항변했어요. 뭐가 달라요? 제가 반박했어요. 한국도 자국의 핵심 기술을 보호할 권리가 있어요. 오히려 공동 개발을 제안한 건 양보인 거죠. 하지만 미국 정부의 자존심은 크게 상처받았어요. 특히 강경파들은 한국의 거절을 용납할 수 없어 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에 투자한 게 얼마인데 어떤 관계자가 화를 냈어요. 저는 이런 반응이 한심했어요. 투자했으니까 기술을 공개하라는 건 억지였거든요. 더 큰 문제는 언론의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거절 소식이 알려지자 미국 언론들이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CNN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미국과 대등한 군사기술국 등장. 제목만 봐도 충격적이었어요. 미국과 대등하다는 표현을 쓴 거였습니다. BBC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South Korea says no to America, a new maritime power. 한국이 미국에게 안 된다고 말하다. 이런 제목이 서방 언론에 나온 건 처음이었어요. 일본 언론들은 더욱 놀라는 기색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 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부상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어요. 한국 언론들도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세계가 인정한 K-방산 기술, 미국도 부러워하는 한국 어로에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한편으로는 한국의 성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게 걱정됐습니다. 중국의 반응도 주목할 만했어요. 글로벌 타임스는 아시아의 새로운 군사 강국 등장, 미국 독점 체제 균열이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RT는 한국이 러시아 슈크바를 뛰어넘었다. 군사기술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보도했어요. 전 세계가 한국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내부는 혼란 그 자체였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아무도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어떤 국방부 관계자가 한탄했어요. 저는 그 질문에 솔직하게 답했어요. 잘못한 게 아니라 한국을 과소평가했던 거죠. 그들의 기술력과 의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받아들여야죠. 저가 말했어요. 한국이 이제 우리와 대등한 기술 강국이라는 걸 인정하고 동반자로서 접근해야 해요. 하지만 미국의 자존심은 쉽게 구부러지지 않았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기술에 우리 기술이 들어있을 거야. 어떤 의원이 주장했어요. 우리가 2015년에 협력했잖아. 저는 이런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2015년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고 그 이후 한국이 독자적으로 연구한 결과였거든요. 거짓입니다. 저는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어요. 한국은 독자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2015년 실패 이후 10년간 혼자 연구한 결과예요. 하지만 일부 정치인들은 계속 억지를 부렸어요. 그래도 기초 기술은 우리 거잖아. 그럼 자동차도 독일 기술이고 비행기도 라이트 형제 기술인가요? 저는 반박했어요. 기초와 완성은 다른 거예요. 이런 논란이 몇 주간 계속됐습니다. 그 사이 한국은 더욱 당당해졌어요. 한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술은 대한민국이 지킵니다. 어떤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겠습니다. 이 발표를 듣고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의 자신감이 느껴졌거든요.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리 기술 자랑스럽다. 세계가 우리를 인정한다. 이런 댓글들이 넘쳐났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깨달았어요. 이젠 바다가 말합니다. 한국을 건드리지 말라고.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포토맥 강변을 걸으며 생각에 잠겼어요. 20년간 미 해군에서 일하면서 이런 굴욕감을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나라, 한국이 기술로 우리를 눌렀어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들었습니다. 한국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어요. 그 끈기와 의지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나는 미 해군 전략무기국에서 이런 수치를 느낀 적이 없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것도 깨달음의 시작이었어요. 자존심을 지키려다
바다를 잃을 수는 없습니다. 한국과 협력해야 했어요. 한국은 이젠 단순한 동맹이 아니야.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들은 선도국가야.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한 시각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기술을 배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어요. 물론 쉽지 않았습니다. 20년간 쌓인 자존심을 하루아침에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독창적인 사고였어요. 미국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건 기술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정신과 철학도 배워야 했어요. 우린 이제 배우는 입장이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그리고 늦지 않았어. 한국은 더 이상 추종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의 새로운 제왕이 된 거였어요. 한국의 시연 성공 이후 한 달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장수정 시스템의 실전 배치를 공식 선언한 거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 국방부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 내용이었죠. 대한민국 해군은 동해 및 남해 주요 해상 교통로에 장수정 시스템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해양 감시 및 방어력이 극대화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이젠 그 누구도 한국 해역에 함부로 접근 못합니다. 브리핑을 진행한 정보 분석관이 지도를 가리키며 설명했어요. 한국이 공개한 배치도를 보면 주요 해상 루트가 모두 커버되어 있습니다. 부산항, 인천항 진입로는 물론이고 제주도 주변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몇 기나 배치된 건가? 존슨 제독이 물었어요. 정확한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소 50기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분석관이 답했어요. 50기라니.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 기만으로도 핵잠수함을 격침시킬 수 있는데 50기면 웬만한 함대도 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국제사회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우려를 표했던 나라들이 점점 한국의 입장을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일본이 제일 먼저 공식 입장을 발표했어요. 한국의 해양 방어 시스템을 이해한다. 동북아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중국도 예상외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과의 해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외교부 발표였어요. 러시아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축하한다는 푸틴 대통령의 메시지가 전해졌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세계 각국이 한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게 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이 가장 큰 타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아시아 해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나라였거든요. 며칠 후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긴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과 실시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거였어요. 저도 그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분위기가 심각했어요. 우리 함정들이 한국 해역을 지날 때마다 신경이 쓰여. 태평양 함대 작전 참모가 말했어요. 장수정이 우리를 적으로 인식하면 어떻게 하지? 한국은 동맹국이잖아요. 누군가 반박했어요. 그래도 자동 시스템이 오작동할 수도 있어. 참모가 걱정했어요. 실시간으로 우리 위치를 알려줘야 안전하다고. 결국 미 해군이 한국의 정보 공유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의 자국 함정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알려달라고 요청한 건 처음이었거든요. 한국의 답변은 의외로 호의적이었어요. 우호국에 한해 일정 수준의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충격적이었어요. 한국이 미국의 정보 통제가 가능해진 최초 사례였거든요. 이제 우리는 한국의 허락을 받아야 해. 제가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이게 현실이야.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한국에 장수정 도입을 문의했다는 거였어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동남아 국가들이 너도나도 한국 기술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정보 분석관이 설명했어요. 특히 남중국해 분쟁 때문에 중국을 견제할 수단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건 정말 획기적인 변화였어요. 지금까지 동남아 국가들은 미국이나 유럽 무기를 선호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무기를 찾고 있었습니다. 유럽 언론들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프랑스 르몽드는 한국 군사 수출 시장의 판도를 바꾸다 라는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독일 슈피겔도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군사 강국으로 변신이라는 특집을 내보냈어요.
저는 이런 보도들을 보면서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감했습니다. 한국, 아시아 최강 수중 전력 인증받은 거였어요. 그런데 가장 놀라운 일은 한 달 후에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주도하는 다국적 해상훈련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어요. 한국이 주도한다고?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한국 해군이 초청장을 보냈어. 동료가 확인해줬어요. 미국, 영국, 호주, 일본이 참가 예정이야. 이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한국이 다국적 해상훈련을 주도한다는 건 말이죠. 미국 내부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주도 훈련에 참가해야 하나? 강경파들은 반대했어요. 미국이 한국 밑에서 훈련 받는다는 거야? 말도 안 돼. 하지만 실용파들은 달랐어요. 현실을 봐야 해. 한국의 장수정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울 기회야. 결국 미 해군이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도 옵저버로 참가하게 됐어요. 훈련 당일, 저는 미군 이지스함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해군이 훈련을 지휘하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훈련 해역에 진입하겠습니다. 한국 해군 지휘관의 무전이 들렸어요. 장수정 시스템이 활성화됩니다.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모든 참가국 함정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위치가 모니터링되고 있어. 우리 함정의 레이더 담당관이 말했어요. 뭔가 추적당하는 느낌이야.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해군이 가상의 적함을 설정하고 장수정으로 공격하는 시나리오였어요. 목표 설정 완료. 한국 지휘관이 말했어요. 장수정 발사. 그 다음 장면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물속에서 하얀 거품이 생기더니 엄청난 속도로 목표를 향해 날아갔어요. 저 속도 봐. 옆에 있던 영국 해군 장교가 탄성을 질렀어요. 믿을 수 없어. 목표물이 순식간에 파괴됐습니다. 정확도도 완벽했어요. 이제 우리는 한국의 리더십을 따른다. 존슨 제독이 중얼거렸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미 해군 제독이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한 순간이었거든요. 훈련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가졌어요. 모든 사람이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했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술과 기술, 모두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어요. 우리도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싶다. 호주 대표도 관심을 보였어요. 일본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이제 아시아 해역의 리더라는 걸 인정합니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젠 바다의 중심이 한국으로 옮겨간 거였습니다. 훈련 마지막 날, 한국 해군 제독과 개인적으로 대화할 기회가 있었어요. 제독님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개발하셨네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한국 제독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2015년에 함께 실패했던 기술을 10년 만에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정말 궁금했어요.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독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실패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성공 비결이 바로 그거였어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만이 아니군요. 제가 말했어요. 맞습니다. 제독이 미소 지었어요. 정신도 중요하죠. 그날 밤 저는 함정 갑판에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 고요한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나는 바다에서 한국에게 배우는 제자가 되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20년간 미 해군에서 쌓은 경험과 자부심도 한국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가르치는 나라가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나라였습니다. 기술도 전략도 철학도 한국은 이제 기준이었어요. 훈련이 끝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짐, 네온 어떻게 생각해? 존슨 제독이 물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우린 새로운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 제가 답했어요. 한국은 이제 바다의 제왕이야. 제왕이라. 제독이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네. 그래, 이제 우린 그들의 학생이야. 저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게 부끄러운 일은 아니야.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발전이 아니었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도전 정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끈기, 그리고 독창적인 사고였습니다. 미국이 잃었던 건 기술이 아니라 바로 그런 정신이었어요. 우리는 너무 안주했고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바꾼 게 아니야.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철학으로 바꾼 거야. 그날 이후 저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관점을 갖게 됐습니다.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말이죠. 우린 그들의 선두에 따라가야 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었고 받아들여야 할 새로운 질서였어요. 한국은 바다의 왕이 됐고 우리는 그 왕국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었어요. 한국이 바다의 제왕으로 부상한 지 2달쯤 지났을 때 예상했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제사회의 견제와 압박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 워싱턴 포스트 헤드라인을 보고 화가 났습니다. 중국, 한국 무기 배치에 공식 우려 표명이라는 기사였어요.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내용이었습니다. 한국의 공격적 무기 배치는 지역 안정에 위협이 될 수 있다. 모든 국가는 군비 경쟁을 자제해야 한다. 공격적 무기라고? 저는 중얼거렸어요. 방어용 시스템인데 뭔 소리야? 더 황당한 건 러시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러시아 국방 전문지 크라스나야 즈베즈다에서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한국이 미군을 대신해 아시아 해역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 이는 지역 균형을 깨뜨리는 행위다.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며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잘 나가니까 시비 거는 거였어요. 모두가 한국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미국 내부에서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몇몇 상원 의원들이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텍사스 출신 공화당 상원 의원 마이클 크루즈가 폭스뉴스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 개발에 미국 기술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다. 우리 기술로 만든 무기로 우리를 위협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저는 TV를 보며 소리쳤어요. 미국까지? 저건 질투일 뿐이야. 이런 억지 주장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의원은 2015년 공동연구 프로젝트에서 우리가 제공한 기초 기술이 토대가 됐다고 주장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에 연락해서 공식 반박 성명을 요청했어요. 거짓입니다. 저는 언론 브리핑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은 독자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2015년 프로젝트는 실패로 끝났고 그 이후 한국이 홀로 10년간 연구한 결과예요. 하지만 일부 언론들은 계속 의혹을 제기했어요. 심지어 한국이 미국 기밀을 훔쳤을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악성 댓글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정말 치가 떨렸어요. 자신들이 못한 일을 다른 나라가 해내니까 이제 와서 자기 것이라고 우기는 꼴이었거든요. 더 심각한 건 러시아에서 나온 또 다른 의혹이었습니다. 러시아 타스 통신이 이런 기사를 내보낸 거였어요. 한국 초공동 어로의 기술, 러시아 슈크발 기술 유출 의혹 제기. 기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러시아 슈크발과 유사한 점이 많다. 1990년대 러시아 기술자들이 한국으로 이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것도 완전히 억지였어요. 한국 기술은 러시아 슈크발과는 완전히 다른 원리였거든요. 슈크발은 직진만 가능한 반면 한국 기술은 유도가 가능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의혹들이 국제 언론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진실조차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이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걱정됐어요. 한국 정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국방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대한민국은 모든 개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말했어요. 우리 기술에 대한 어떤 의혹도 사실 무근임을 증명하겠습니다. 한국 정부도 직접 나섰습니다. 청와대 특별 성명이었어요. 대한민국의 바다는 대한민국이 지킵니다. 어떤 외부 압박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기술은 우리 과학자들의 땀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순수한 한국 기술입니다. 그 성명을 듣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마디로 우린 굽히지 않는다는 메시지였는데 세계가 조용해졌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SNS에는 지지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우리 기술 자랑스럽다. 세계가 시기하고 있다. 한국이 세계를 리드한다. 인터넷 커뮤니티마다 비슷한 반응이었어요. 드디어 우리도 기술 강국 대접받는구나. 이제 우리가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어.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놀랐습니다.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어요. 해외 한국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계 과학자들이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조국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어떤 의혹도 사실이 아님을 과학자로서 확신한다. 유럽에 거주하는 한국인들도 비슷한 성명을 냈어요. 전 세계 한국인들이 당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중국과 러시아의 반응 변화였어요. 한국의 단호한 대응을 보고 나서 슬그머니 톤을 낮추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국 외교부가 추가 성명을 발표했어요. 중국은 한국과의 우호 관계를 중시한다. 해상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싶다. 러시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는 한국의 기술적 성취를 존중한다. 양국 간 기술 교류를 희망한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깨달았어요. 강하게 나오니까 오히려 인정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부의 잡음은 계속됐어요. 일부 정치인들이 아직도 억지를 부리고 있었거든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의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의원님들, 사실을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이크 앞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2015년 한미 공동 프로젝트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제공하지 못했어요. 그래도 기초 연구는 우리가 했잖아요. 어떤 의원이 따졌어요. 그럼 자동차도 독일 기술이고 컴퓨터도 영국 기술인가요? 저는 반박했어요. 기초 연구와 완성된 기술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하지만 우리 투자가 없었다면 2015년 프로젝트 예산의 80%는 한국이 부담했습니다. 저는 자료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한국 기술을 배운 입장이에요. 그 증언 이후 미국 내 잡음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사실이 명확해지니까 더 이상 억지를 부릴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이런 일련의 사건들을 겪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이 아닌 정신을 지키는 한국의 모습을 본 거였어요. 한국은 외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당당해졌어요. 우리 것은 우리가 지킨다는 철학을 보여준 거였죠. 며칠 후 한국에서 또 다른 발표가 있었습니다. 장수정 기술의 일부를 공개하겠다는 거였어요.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핵심 기술을 제외한 일부 원리를 공개하겠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였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결정이었어요.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정보를 공개한 거였거든요. 공개된 자료를 보고 저는 또 한 번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정말로 독창적이었어요. 기존의 어떤 기술과도 달랐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야. 저는 동료들에게 말했어요. 러시아 기술과는 전혀 다른 원리야. 공개된 자료 중에는 AI 알고리즘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초공동 상태에서의 유도 문제를 해결한 거였습니다. 천재적인 발상이야. MIT의 한 교수가 논평했어요. 우리는 왜 이런 생각을 못했을까? 유럽의 과학자들도 감탄했어요. 한국이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국제사회의 의혹도 완전히 사라졌어요. 한국의 기술이 진짜 독창적이라는 게 증명된 거였죠. 그 무렵 저는 한국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상으로 진행된 인터뷰였어요. 박사님, 한국 기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철학과 신념을 만든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독창적인 사고, 그리고 당당한 자세까지요. 외부 압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연스러운 반응이죠. 저가 답했어요. 강한 나라는 항상 견제를 받게 마련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그 압박을 이겨냈습니다. 그게 진짜 강국의 모습이에요. 인터뷰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이 몇 달간 한국을 지켜보며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정신이었어요. 외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의지, 자신의 것을 지키는 신념, 그리고 당당한 자세였습니다. 미국도 한때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1등을 해서 교만해졌던 거죠. 한국은 달랐어요. 그들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더욱 겸손했고 동시에 더욱 단단했습니다. 외부 압박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거였어요. 나는 그날 한국 정신에 고개를 숙였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강국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강국은 자신의 것을 당당하게 지키는 나라였습니다. 외부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한국은 바로 그런 나라가 된 거였습니다.
기술로도 정신으로도 진정한 강국이 된 거죠. 저는 그날 밤 워싱턴의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라는 새로운 강국이 등장한 거였어요. 그리고 그 강국은 무력이 아닌 기술로, 압박이 아닌 당당함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순히 한 나라의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작은 나라도 큰 꿈을 가지고 노력하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거였어요. 나는 그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세상을 바꾼 거였어요. 한국이 외부 압박을 당당하게 이겨낸 지 한 달 후 또 다른 시험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긴장 상황이 고조된 거였어요. 저는 그날 아침 펜타곤에서 긴급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중국 해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정보였어요.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예고했습니다. 정보 분석관이 말했어요. 우리 항모 제퍼슨호가 작전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남중국해는 워낙 민감한 지역이었어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이 영유권을 두고 갈등하는 곳이었거든요. 미군이 개입하면 자칫 큰 충돌로 번질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해군에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분석관이 계속 설명했어요. 장수정 시스템의 실전급 테스트를 겸해서 말이죠. 저는 가슴이 뛰었어요. 드디어 한국의 장수정이 실제 긴장 상황에서 시험받을 기회가 온 거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 해군에서 놀라운 제안을 해왔어요. 다국적 해상훈련을 한국이 직접 주도하겠다는 거였습니다. 한국이 주도한다고? 존슨 제독이 놀라워했어요. 네, 남중국해 상황을 고려해서 실전급 훈련을 실시하겠다고 합니다. 연락관이 답했어요. 미국, 일본, 호주, 영국이 참가 예정입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결정이었어요. 중국이 바로 옆에서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국이 다국적 훈련을 지휘하겠다는 거였거든요. 훈련 수준이 실전 같을 거라고 하네요. 연락관이 덧붙였어요. 실전급 훈련이라. 저는 긴장됐어요. 자칫 잘못하면 정말 전쟁이 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훈련 당일, 저는 미 해군 이지스함 아를레이버크호에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이 전체 훈련을 지휘하고 있었어요. 훈련 해역 진입을 시작합니다. 한국 해군 지휘관의 무전이 들렸어요. 모든 함정은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주변 바다는 완전히 달라 보였어요. 한국, 미국, 일본, 호주, 영국의 최신 군함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수정 시스템 활성화를 시작합니다. 한국 지휘관이 다시 알렸어요.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훈련? 아니, 이건 시험이었어요. 세계가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보던 우리 함정의 담당관이 말했어요. 뭔가 이상해요. 수중에서 미약한 신호들이 감지되고 있어요. 장수정들이군. 제가 말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 정말 소름 끼치는 경험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기들이 바다 밑에 숨어서 우리를 추적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훈련 목표 설정 완료. 한국 지휘관이 발표했어요. 고속 이동 표적에 대한 정밀 타격 훈련을 실시합니다. 화면에 나타난 표적은 정말 놀랍더군요. 실제 군함 크기의 거대한 무인선이 지그재그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속 30노트 이상의 고속으로 말이죠. 저걸 맞출 수 있을까? 옆에 있던 영국 해군 장교가 의심스럽게 말했어요. 한국이라면 가능할 거야. 저는 확신했어요. 그들이 무려 10년간 준비한 기술이니까.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한국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장수정 1번기 발사 준비 완료. 목표까지 거리 12km.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과연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맞출 수 있을까요? 발사! 그 순간 바닷속에서 하얀 거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초공동 현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속도 측정 중. 우리 함정의 분석관이 말했어요. 시속 380km. 아니, 더 빨라지고 있어요. 화면 속에서 하얀 궤적이 엄청난 속도로 표적을 향해 돌진했어요. 표적이 방향을 바꿔도 궤적이 정확히 따라갔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지? 호주 해군 관계자가 탄성을 질렀어요. 10초 후 거대한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표적은 사라졌고 바다는 조용해졌어요. 표적은 사라졌고 바다는 조용했습니다. 더 무서웠어요. 명중 확인, 한국 지휘관이 외쳤어요.
그 순간 각국 함정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그 박수는 축하라기보다는 경외감에 가까웠습니다. 믿을 수 없어. 영국 장교가 중얼거렸어요. 12km 거리에서 움직이는 표적을 정확히. 저도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의 기술은 정말 실전에서도 완벽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레이더 담당관이 급히 보고했습니다. 중국 군함 3척이 훈련 해역으로 접근 중입니다. 모든 사람이 긴장했어요. 중국이 훈련을 방해하러 온 거였을까요? 거리는 존슨 제독이 물었어요. 약 8km 계속 접근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어요. 훈련이 실제 대치 상황으로 바뀔 수도 있었습니다. 한국 지휘관의 무전이 들렸어요. 중국 함정들의 접근을 확인했습니다. 훈련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한다고? 저는 놀랐어요. 보통은 훈련을 중단하는 게 상식이었거든요. 중국 함정들이 더 가까이 왔어요. 거리 5km까지 접근한 거였습니다. 그 순간 한국 지휘관이 중국어로 경고 방송을 내보냈어요. 이곳은 국제훈련 해역입니다. 안전을 위해 즉시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중국 함정에서 답이 왔어요. 이곳은 중국의 전통적 어업구역이다. 훈련을 중단하라. 긴장이 고조됐어요. 자칫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응이 놀라웠어요. 지휘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국제법에 따라 합법적인 훈련을 진행 중입니다. 30초 내에 안전거리로 후퇴하지 않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3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20초, 15초, 10초. 그 순간 중국 함정들이 방향을 바꿨어요. 후퇴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레이더 담당관이 보고했어요.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한국의 침착함이 위기를 넘긴 거였습니다. 훈련을 재개하겠습니다. 한국 지휘관이 말했어요. 남은 훈련도 완벽했어요. 한국의 장수정이 연속으로 표적들을 정확히 타격했습니다. 마치 실전처럼 말이죠. 훈련이 끝난 후 각국 대표들이 모여서 평가회를 가졌어요. 오늘 훈련은 실전 그 이상이었습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어요. 중국 함정들과의 대치까지. 정말 긴장했어요. 일본 대표도 감탄했어요. 호주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한국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수준에 맞춰야 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그날 저녁 CNN에서 특집 방송을 내보냈어요. 한국 주도 훈련, 중국 견제 속 성공적 완료. BBC도 마찬가지였어요. South Korea shows naval leadership in tense waters. 일본 NHK는 더 구체적이었어요. 한국 해군의 지휘력과 기술력, 동시에 증명.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성취를 인정하고 있었어요. 긴장 속에서도 완벽하게 훈련을 완료한 거였습니다. 중국 언론들도 톤이 달라졌어요. 황우시보는 한국 해군의 전문성을 인정한다는 논평을 실었습니다. 러시아 매체들도 한국이 아시아 해역의 새로운 리더로 부상했다고 평가했어요.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짐, 오늘 뭘 봤는지 알아? 존슨 제독이 물었어요. 한국의 진짜 실력을 봤죠. 제가 답했어요. 기술도 지휘력도 침착함도 모두요. 말하지 않아도 모두 알았어. 다른 동료가 끼어들었어요. 한국이 해냈다는 걸. 맞는 말이었어요. 오늘 훈련으로 모든 의문이 해소됐거든요. 한국은 정말로 바다의 새로운 강자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함정 갑판에서 별을 바라봤어요. 고요한 남중국해 위로 별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투 없이 이겼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은 이제 바다의 기준이야. 정말 그랬어요. 한국은 무력을 쓰지 않고도 상대방을 물러서게 만들었습니다.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었어요. 훈련만으로 세계가 침묵했습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모든 나라가 한국의 실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한국 해군 지휘관과 개별 면담을 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제 정말 대단했습니다. 제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지휘관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10년간 준비한 보람이 있었습니다. 중국 함정들과 대치할 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두렵지 않았어요. 지휘관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기술과 우리 의지를 믿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이었습니다.
자신감과 의지의 힘이었어요. 세계가 한국을 인정하고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지휘관이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우린 자만하지 않겠습니다. 계속 발전해 나가겠어요. 이런 겸손함까지.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새삼 존경심을 느꼈어요. 훈련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침착한 판단력, 그리고 확고한 의지였어요. 무엇보다 한국은 평화를 지키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력이 아닌 실력으로, 위협이 아닌 당당함으로 평화를 만든 거였어요. 나는 경례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한국 해군에게,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뀐 거였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니었어요. 이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리더였습니다. 기술도, 전략도, 정신력도 모든 면에서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어요. 그리고 세계가 그 기준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바다는 이제 평화의 바다가 됐어요.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신성한 영역이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평화는 무력이 아닌 실력으로, 위협이 아닌 존경으로 만들어진 거였어요. 정말 아름다운 승리였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한국 해군의 특별 연설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대한민국 해군은 오늘부터 평화의 바다 전략을 공식 선언합니다. 평화의 바다 전략? 저는 화면에 집중했어요. 우리의 장수정 기술은 공격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관계자는 이어 말했어요. 억제를 위한 것입니다.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은 무기를 들고 평화를 말했습니다. 모두가 숨죽였어요. 관계자가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어요. 우리는 어떤 나라도 먼저 공격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이 있다면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건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무력으로 평화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평화를 보장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세계 반응은 즉각적이었어요. CNN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한국 힘으로 증명한 평화. 새로운 전략 패러다임. BBC도 비슷했어요. South Korea's Peace Through Strength Doctrine. 프랑스 르몽드는 더 깊이 있게 분석했어요. 한국이 제시한 건 단순한 군사 전략이 아니다. 21세기 평화 철학이다.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한국이 정말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거였습니다.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이 다국적 해군 협의체를 제안한다는 거였습니다. 한국 국방부 발표였어요. 대한민국은 아시아 해역의 공동 안전을 위해 다국적 해양연합 구성을 제안합니다. 이건 정말 대담한 제안이었어요. 한국이 아시아 해역 안보를 주도하겠다는 선언이었거든요. 참가 희망 국가는 일본, 호주, 싱가포르, 베트남, 필리핀 등입니다. 국방부 대변인이 설명했어요. 미국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주도국은 한국이었습니다. 각국의 반응이 흥미로웠어요. 일본이 제일 먼저 호응했습니다. 한국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외무성 발표였어요. 호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시아 해역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심지어 동남아 국가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싱가포르 총리가 직접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리더십을 인정한다. 협력하겠다. 저는 이런 변화를 보며 놀랐어요. 한국이 이제 아시아 해역의 리더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어요. 미 해군이 한국의 장수정 시스템을 연구하고 싶다고 공식 요청한 거였습니다. 정말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응, 펜타곤에서 공문이 왔어. 동료가 확인해줬어요. 한국 시스템을 미 해군 교범에 포함시키고 싶다는 거야. 이건 전례 없는 일이었어요. 미군이 다른 나라 무기 시스템을 자국 교범에 포함시킨다는 건 말이죠. 한국의 답변도 놀라웠어요. 기꺼이 협력하겠습니다. 평화를 위한 기술이니까요. 저는 이 상황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국의 무기를 연구하는 입장이 됐습니다. 며칠 후 제가 직접 한국에 파견되었어요. 장수정 시스템을 연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부산 해군 기지에 도착했을 때 1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2015년에 함께 실패했던 바로 그곳이었거든요.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한국 연구진 책임자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10년 전에도 함께 일했던 분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일을 해내셨네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분이 겸손하게 답했어요. 10년간 포기하지 않은 보람이 있었어요. 연구소를 둘러보며 저는 놀랐어요. 10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고 연구진들의 자신감도 달랐어요. 이게 장수정 제어 시스템입니다. 연구진이 설명해줬어요. AI가 실시간으로 목표를 추적하고 경로를 계산해요.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1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수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셨어요? 제가 물었어요. 실패에서 배웠어요. 연구진이 답했어요. 2015년 실패를 분석하다가 새로운 접근법을 찾은 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어요. 실패를 성공의 디딤돌로 만든 거였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오는 길에 한국 해군 장교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어요. 박사님, 미국에서 보시기에 우리 기술이 어떤가요? 한 장교가 물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앞서 있어요. 제가 정직하게 답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입장이죠. 그런 말씀 마세요. 장교가 겸손하게 말했어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이런 겸손함까지. 저는 한국 군인들의 자세에 감탄했어요. 그날 저녁 부산 해변을 걸으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10년 전 이곳에서 실패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성공을 배우러 온 거였습니다. 휴대폰에 한국 뉴스 알림이 떴어요. 장수정 기술 세계 해군 교범 등재 추진. 기사를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독일까지 한국 기술을 연구하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국 시스템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저는 이 상황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이 우리 기술을 배우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완전히 역전된 거였습니다. 한국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우리 기술이 세계 표준된다. K방산의 위력, 이런 헤드라인들이 넘쳐났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더 감동적이었어요. 인터뷰 영상을 봤는데 한 시민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해군 아들이 자랑스러워요? 세계가 우리 기술을 배운다니까요? 또 다른 시민은 힘내라 해군, 세계가 우리를 따라 배운다고 말했어요. 저는 이런 반응들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한국 국민들의 자부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놀라운 건 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국방부 장관이 말했어요.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해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기술 개발을 계속하겠습니다. 해군 참모총장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어요. 이런 자세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성공했지만 교만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한국의 한 대학에서 특강을 하게 됐어요. 해양공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이었습니다. 박사님, 미국에서 보시기에 한국 기술의 장점이 뭔가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답했어요. 기술보다는 정신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정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이죠. 정신이요? 네, 한국은 2015년 실패를 포기의 이유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도전의 발판으로 삼았습니다. 제가 설명했어요. 학생들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자부심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이게 바로 한국의 힘입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학생이 개별적으로 찾아왔어요. 박사님, 정말 우리나라가 대단한 건가요? 물론이죠. 제가 확신에 차서 답했어요. 한국은 이제 세계의 기준이에요. 모든 나라가 한국을 배우고 있어요. 그 학생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어요. 우리 아버지가 해군이신데 정말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게 진짜 국민의 자부심이구나 싶었습니다. 한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서 마지막으로 한국 뉴스를 봤어요. 전 세계 해군이 한국식 훈련 도입 검토라는 헤드라인이었습니다. 기사를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영국 해군이 한국식 훈련 방법을 연구하고 있고 프랑스 해군도 한국 시스템에 관심을 보인다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우는 시대가 왔다는 분석이었습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한국의 발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어요. 처음에는 의심했고, 그 다음에는 놀랐고, 마지막에는 존경하게 됐습니다. 나는 이제 한국의 학생이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20년간 미 해군에서 쌓은 경험과 지식도 한국 앞에서는 겸손해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새로운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에서의 경험을 들려줬어요. 정말 그렇게 대단해? 톰 윌슨이 물었어요. 대단한 정도가 아니야. 제가 답했어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야.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앞서 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하지? 배워야지.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한국에게 배우는 거야. 기술도, 정신도, 철학도.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펜타곤에 제출할 공식 보고서였습니다. 한국의 장수정 기술은 단순한 무기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썼어요. 새로운 해상 전략 패러다임입니다. 미 해군은 한국의 기술과 철학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미래 해군력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합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랬어요. 한국은 기술로 세계를 바꾼 게 아닙니다. 철학으로 바꾼 것입니다. 보고서를 제출한 후 저는 워싱턴의 포토맥 강변을 걸었어요. 달빛이 강물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겼지만 자랑하지 않았다. 저는 혼자 말했어요. 그게 진짜 강자였어.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술적 성취가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준 거였어요. 무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실력으로 존경받는 것, 자만하지 않고 계속 발전하는 것, 평화를 위해 힘을 쓰는 것, 이 모든 게 한국이 보여준 진짜 강국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한국이 만든 어뢰보다 한국이 만든 철학에 감탄했다. 저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한국에 대한 시각만 바뀐 게 아니라 제 자신의 철학도 바뀐 거였습니다. 진정한 강함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란 무엇인지를 한국에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교훈이 됐습니다. 이제 세계가 한국을 배웁니다. 해군도, 기술도, 정신도. 한국은 21세기의 새로운 기준이 된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그 기준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많지만 마음은 젊은 학생이 된 거죠. 한국의 바다는 이제 평화의 바다가 됐고 그 평화는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만든 철학이 세상을 바꾸고 있는 거였어요. 나는 제복을 벗었지만 한국 해군의 정신 앞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모든 바다를 바꿀 것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테라스 저는 소희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들의 가정에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